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는 끝나고 이제 문제집 강의 시작할 건데요. 자, 문제집 강의는 여러분들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좀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빨리 와서 가급적 많은 분량을 좀 촬영을 하고 좀 빠른 시간에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문제집 강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집 강의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해도 이게 양이 좀 꽤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본 강의보다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따로 제가 강의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뭐 해설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진도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 뭐 다른 진도별로 그렇게 실전 시험처럼 그렇게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은 OX 지문이랑 그 핵심 문제라고 해서 사지선다형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설명이 좀 필요 없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좀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문제집, 한번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OX 지문이라는 게 여러분 공부량에 따라서 그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빠르게 진행하셔도 돼요. 빠르게 진행하셔서 그냥 내가 아는 정도, 모르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랑 OX 지문이랑 같이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문화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그래도 남겼듯이 그 기본 교재 내용을 쭉 그 문제집에다 옮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역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을 교재로 옮기는 게 아니라 교재의 내용, 그러니까 문제집에 빠진 내용들을 교재로 옮겨서 그렇게 객관식 공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가급적 많은 문제가 수록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역으로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에 빠진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옮겨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문제집 한 권으로 계속 반복하셔도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를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기본 교재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객관식 문제집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다른 직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꽤 봤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꽤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가 한 93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어느 한 과목의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는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우편검역이라는 게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과목이 아니라 가지고, 이 문제집이 비록 930페이지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머리만 해도 제가 남겼듯이, 이건 최대한 한 4회득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를 한 거니까, 여러분 선택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어떤 것을 나중에 보고 하는 거 여러분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처음부터까지 쭉 풀어보시면,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집 풀면서 한 4회득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뭐 세세한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것만 여러분들 다음번에 볼 때 이해도가 하실 때는, 다음번에 보실 때는 그거 위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집의 양이 처음 볼 때는 이게 비록 930페이지만 다음에 볼 때는 한 300~400페이지, 그 다음 볼 때는 한 100페이지 정도,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한 40~50페이지, 30~40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 줄이시고, 그 전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좀 헷갈리는 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거 그런 것들만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집 강의 같은 경우 여러분 빔 프로젝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교재 내용 교재가 다들 여러분들 구비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교재 내용 그냥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국내 우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내 우편.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편의 의, 그 중에서 좁은 의미의 의냐, 넓은 의미의 의냐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우편, 넓은 의미의 우편 개념 좀 체크를 하시고요. 1번 보시면,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넓은 의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체부터 먼저 체크를 할게요.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개념이 이렇게 막 딱 체계적으로 맞아떨어진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우정물에서 나온 의미대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주체인 경우는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에 물건,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요걸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우편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그럼 2번 같은 경우 우편 간서. 자, 요 주체는 우편 간서네요. 그래서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 자, 문서나 물품 이에 들어서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이런 표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러는 말을 좁은 의미의 우편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보시면 클라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편 산업을 3차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업에 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됐고요. 4번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국가, 그 사업 자체의 성격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권력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권력적인 측면은 있지만, 자, 우리 우편 이용 관계라든지 뒤쪽에 나오는 예금 계약 관계, 그리고 보험 관계는 모두 어떤 관계입니까? 공법상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X고요. 5번 보시면 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성립 시기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발송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그리고 우체통에 투입한 때를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그다음 근데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자, 이때 우리 집배원분이 자, 우리 우편물을 수령할 때를 성립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수령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때 우리 성립 시기로 본다라는 거. 영수증 교부한 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6번 보시면 자, 서신 송달 독점권 국가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신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범위도 좀 물론 송달 독점권의 범위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신 송달과 관련해서 그 독점권, 그 송달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자, 이런 서신 송달의 독점에 제외되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문, 전기 가능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서신 송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거는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 우리 우편법과 관련한 법들 4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정 순서 4가지 순서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각각의 내용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거는 여러분 기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보시면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 나오는 우체국들, 뭐 별정 우체국, 이동 우체국 등등 개념, 요거는 개념 반드시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자, 건물과 시설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건물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마련한 시설, 본인이 이제 국가로부터 우편에 관한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별정 우체국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런 우편에 관한 자, 일을 한다. 그리고 건물과 시설은 누가 그 일을 위임받은 자가 마련해서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별정 우체국이고, 이동 우체국은 어떤 겁니까? 뭐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 아니면 어떤 큰 행사라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갑자기 우편이나 그런 관련된 어떤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 그때 임시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게 바로 이동 우체국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9번 보시면 자, 우리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책자 관련해서 있잖아요. 특히 책자, 서적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요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표지를 제외, 일단 제외입니다. 제외 하나 체크를 하시고 48쪽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인쇄 제본, 그러니까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돼야지 뭐 책자가 아닌 그런 형태로 인쇄 제본돼서는 우리가 서적, 여기서 말하는 서적이라고는 하진 아니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그렇죠? 요때는 자, 발행이나 출판사, 인쇄소 같은 경우 모두 다 기재될 필요 없고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표시돼서 발행되면 되고, 그다음 쪽수는 자,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쪽수가 없는 걸 여러분 책이라고 서적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 요 세 가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 하나만이라도 자, 충족되는 경우 요 아닙니다.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보시면 자, 우편 업무 위에서만 사용하는 물건, 우편 업무 위에 사용 중인 물건 압류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가 우편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자, 이런 경우는 우편과 관련되는 물건들 이런 거 압류하지 마. 그리고 또 뭐다? 제세 공과금, 즉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세 공과금이 부과된다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다음 11번 보시면 자, 우편 간서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 자, 운송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 요구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자,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따를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우리 우편 보호 규정과 관련된 우리 벌칙 규정은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해 가지고 근데 우편 간서는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우리 자, 운송 요건에 응해 가지고 우리가 뭐 운송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공평의 원리에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편 간서가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았다. 자, 운송 관련해서 우리는 운송 요구권과 관련해서 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보시면 자,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자, 통행이 어려울 경우, 자,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건 아니죠. 보세요.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즉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여러분들 그냥 임의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뭡니까? 남의 집터라든지 논밭이나 그런 거 이용하면 이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 장애로 부득이하게 뭡니까? 우편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자, 남의 집터라든지 논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때를 우리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죠. 그래서 과태료랑 벌금은 여러분들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결 내는 게 아니라 이 담당 부서 뭐 국세청이나 경찰서장 같은 이런 담당 부서에서 그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자, 벌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판을 통해서 자, 우리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 판사가 여러분 법관이 뭡니까? 내리는 결정이고 자, 그리고 벌금은 여러분들 전가가 남는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냐 벌금이냐 특히 중요하고 우리 뒤쪽에 보면 금융실명 관련된 지문실명 법률과 관련해서도 그 벌금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가 해당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보시면 항해 중 침몰 피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려야 하는 경우에도 다 우편물과 우편 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담 면제, 이게 바로 공동해손 부담 면제라는 규정으로서 여러분들 옳은 질문입니다. 다음 14번 보시면 자, 우편 이용 관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를 통해서 우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우편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부모가 대리해서 그런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자, 미성년자가 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독으로 한 우편 이용 관계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관련해 가지고 자, 서신 독점권.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이 국가가 독점을 하긴 하는데 모든 서신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독점한다? 그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서신 독점의 범위는 자, 체크를 할게요. 무게가 350g 이하 같네요. 그리고 통상 우편 요금의 100배가 아니라 10배 이하인 서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지급 서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서신의 범위와 관련해서 무게가 350g 그리고 자,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번 보시면 자, 유아, 많지 않은 사람 등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우편 이용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사 무능력자 그쵸 이거 정신적인 어떤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법률적인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유아들 있잖아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뭐 그냥 자기 물건 그냥 줍니다. 그래 주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취자들 아니면 정신병자들 그분들도 자기 물건 어떻게든 뭐 주기도 하고 어떤 계약을 살짝 꼬시기만 해도 자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 그런 것들 전혀 판단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런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법률적으로 민법상 무효가 되는데 자, 이 경우 의사 무능력자 같은 경우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도 우리 아까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자, 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의사 무능력자도 자, 제한 능력자처럼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본다라는 것 꼭 좀 보시고 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 진도별에도 나왔지만 케이스식으로 그렇게 좀 바꿀 겁니다. 다만 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무편 이용 관계에서만 자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즉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우편 간서에서 강박에 의해서 우편 이용 관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취소할 수는 없지만 뭡니까? 강박 나 협박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법률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한 취소 사유 그걸로 통해서 취소할 수는 있다라는까지 제가 말씀을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자,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중량으로 기준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나 선택적 우편 서비스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국가기관이 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냥 손쉽게 자, 우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택적 우편 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모사 전송, 우리 팩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거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물론 국가가 다 해주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 국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편 취급국 같은 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지금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물론 우리 사는 집 가까이 있는 우편 취급국에서 그것을 다뤄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좀 요청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 통상 우편물은 2kg.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소포 우편물은 몇 킬로입니까? 20kg.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kg 초과 하는 통상 우편물이랑 20kg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에 속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3kg 통상 우편물 자, 이거는 2kg 초과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 우편 서비스 맞네요. 그다음 15kg의 소포 우편물 자, 20kg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맞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영무가 결합된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나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판매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후자는 맞죠. 후자는 맞는데 자, 전단 같은 경우 자, 우편과 다른 기술, 영무가 결합된 서비스 역시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박스에 보시면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 자, 요것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좀 아는 거라도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해야 될 분들은 해설을 안 보셔도 되는데 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다 싶은 분들은 자, 해설을 보면서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송달 기준과 관련되는 거네. 보통 우편물은 자, 접수한 다음 날부터 자, 3일 이내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보통 우편물 여러분 3일 이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우표에 붙여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뭐다?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도착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특급
그 다음 날, 등기도 마찬가지 접수한 날에 다음 날까지 자 도착한다.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접수한 날인데 접수한 날에 몇 시까지? 20시, 즉 저녁 8시까지 자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우편물 송달 기준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주 선편 관련해 가지고는 자 등기라든지 이길 특급이라도 제주 선편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플러스 2일이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신문 등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간보 규정에 따른 어떤 간보의 경우 등기 소포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우리 등기 소포가 아니라 자, 이거는 일반 우편물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우리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 우리 예외격으로 우리 보시면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우편물의 송달 기준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까지, 그건 예외 규정이니까 그건 좀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은 서신에서 제외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의사 전담물 맞습니다. 서신에서는 제외되지만 의사 전달물, 그러면 요건 어디에 포함이 된다? 통상 우편물에 해당한다. 그렇죠? 통상 우편물에는 자, 서신, 그다음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문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은 자, 통상 우편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6번 보시면 자, 우편 번호 우리 작년 8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가려짐 없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요 정도 체크를 할게요. 최소 상하 좌우에 자, 4mm 이상의 여백을 돌아, 4mm 이상의 여백을 돌아,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7번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 자, 최소 3g에서 50g, 그 다음에 우편 엽서의 무게는 최대 5g의 제한이 있으나 최소 제한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봉함하는 거 그냥 우리 봉투라고 할게요. 봉투라고 하고 우편 엽서 같은 경우 규격 있잖아요. 그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무게 같은 거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g에서 자 50g, 자 우편 엽서 같은 경우는 2g에서 5g, 자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맞네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 최소 3g에서 최대 50g,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 최소 제한이 있죠. 2g에서 5g 같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OX 어제 또 밤새 전범위 문제를 만들다가 요 파트 그 OX 지문과 관련해서 우편 파트가 조금 금융 파트에 비해서 좀 내용이 조금 좀 없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건너뛴 파트는 없는데 그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우편물 규격과 관련해서는 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규격들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8번 보시면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을 원하는 자가 신청서를 보내면 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맞습니다. 1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하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그 발행을 신청한 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광고 우편 엽서는 자, 우리 발행을 신청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적합성을 검토한다. 언제까지?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 발행은 누가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정기 간행물 등 물꺼서 발송하는 거, 자, D종이 사용하는데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 간행물 그가 A4 이하다라는 경우 자, 원형 그대로 D종이를 사용하지만, 그죠? 근데 신문 형태의 경우 자, 발송인 주소, 성명, 그리고 우편번호는 앞면에 기재한다. 요거는 자, 앞면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뒷면에 기재해야 되죠. 뒷면에 기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시면 백지 노트 같은 경우는 의사 전달 기능이 없습니다. 자, 노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안에 어떤 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럼 의사 전달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통상 우편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자, 백지, 말 그대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 소포로 취급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음 11번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뉜다. 자, 이게 뭡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35를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물건과 관련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원칙적으로는 소포에는 이런 것도 원래 보낼 수는 없겠지만, 자, 요런 예외적인 경우 뭐 납품서나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같은 경우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고요. 그다음 20kg 이하인 어떤 20kg 이하인 노트북, 사진첩, 거래 통장, 통화 등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포 우편물이다. 자, 우리 물건 소포와 관련해 가지고 자, 20kg
kg 이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통화, 아까 우리가 통상 우편물에는 서신 그리고 의사 전달물 통화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통화는 소포 우편물이 아닌 통상 우편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이라는 것은 통상 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우리가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14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에 관해 접수 단계에서 폭발물, 인화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임의로 개피. 임의로 개피하면 안 되고요. 자, 열어보세요라고 하고 만약에 그때 그 발송인이 열어주지 않는다. 즉 개피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등기 소포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 대해서 기록, 영수증을 교부, 그다음 망실훼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반송할 때 반송 수수료 징수 맞네요. 그러나 자,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 기록 X 안 하죠. 영수증 교부하자. 자, 영수증은 일반 소포나 등기 소포나 둘 다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망실훼손 지연 배달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거는 맞네요. 반송할 때 반송 진수로 반송 수수료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지문에다 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거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일반 소포나 등기 소포 모두 교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X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16번 자 방문소표 기표지 접수 번호하고 창구 접수하고는 동일하게 우리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분되게 합니다. 그래서 방문소포 한 거냐 우체국 창구에서 우리 접수한 거냐 그거는 구분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17번 소포품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 정기 부정기 이용 계획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방문 접수 실시함으로 그래서 우리 쇼핑몰 운영자 등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어떤 뭐 가게라든지 어떤 사무실 같은데 우리 택배 차량 딱 서가지고 막 많은 박스들 들고 가는 거 보잖아요.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번은 맞고요. 18번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 완전히 봉해야 되며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정 부분 튀어나오거나 둘러치기, 도단이 구멍 뚫기 등은 없이 균일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점자 기록은 자 점자 기록이 있어야지 우리 시각 장애인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자 기록 허용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점자 기록 허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번 21페이지 1번 보시면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발송인 수취인 등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 결과 규정이 위반된 것을 발견할 때는 발송인이 보완 제출을 하며 불응할 때는 접수 거부. 그렇죠? 잘못 자 접수 시 잘못됐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라? 발송인한테 자 이거 보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그런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극물, 생명원체 자 이거 여러분들 발송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경우에는 자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수취인의 자격과 성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요. 또한 두 가지 종류의 독극물 함께 포장하면 위엔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건 마지막 그 지문은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수취인 요거는 아니니까 2번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자 통상 우편물에서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과 통하는 부피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 그다음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자 지름의 길이가 아닙니다.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의 제한이 있고 맞네요. 소형 포장물은 부피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35cm, 그 다음에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90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1m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합이 35라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때도 35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에서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꼭 좀 마지막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 자 요금 감액을 받는다 그러면 1200g 그 다음에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800g의 무게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국내 특급은 3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표는 가급적이면 이런 표 같은 데서 여러분 당당히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그리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정리는 일단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험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그렇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자
최소 2g에서 최대 6kg, 즉 6,000g의 무게 제한이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최대 20kg이 아니라 최대 30kg의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소 2g에서 6kg, 그리고 소포품물은 최대 30kg의 무게 제한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6번 보시면 아까 원통형 그랬지만 원통형이란 어떻게 계산한다? 지름의 2배, 그리고 길이를 합하여 35cm 초과할 수 없으나, 자, 여러분들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35cm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소포품물은 35cm보다 더 커야 되죠. 35cm 이상이니까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의 통화, 이게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이잖아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1m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로 이렇게 구분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24페이지에 보시면 1번 등기 취급 제도란 우편물의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번호 기록하는 서비스, 그게 바로 등기죠. 그래서 접수번호 부여하고 그렇게 운송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된 우편물만, 자, 만 나왔네요. 우편물만 손배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 취급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통화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자, 여러분 등기하고 나중에 보험 취급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이게 내한테는 소중하다.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하찮은 물건 또는 하찮은 뭐 서신에 불과한 거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임의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 3번 계약 등기 우편 제도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부가 취급 제도. 자, 계약 등기 우편 제도 요거 개념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저희 지문 정리에서 가급적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개념 의미들은 반드시 좀 그렇게 지문을 가급적이면 많이 수록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의미는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계약 등기 우편 제도 한번 꼼꼼하게 좀 보세요. 자, 등기 취급, 말 그대로 용어 자체에서 등기 우편 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자, 다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배달 결과를 누구에게? 발송인에게, 그리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부가 취급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4번 보시면 자, 계약 등기 우편 제도. 일단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구분하고 뭐 취급 대상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4번 보시면 자, 등기 우편 기본 요금의 10배 미만. 자, 우편 기본 요금의 10배 미만이다. 자, 10배 미만 요금은 뭡니까? 일반형에 들어갑니다. 일반형. 일반형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계약 등기 우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맞네요. 그 다음에 통상 기본 요금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맞춤형 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계약 등기 우편 제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거 구분하는 건 어떻게 구분해라? 통상 기본 우편 기본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구분한다는 거 반드시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시면 그 전에 그 박스 나온 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형, 맞춤형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 기본 요금 10배를 기준으로 10배 미만이면 일반형, 다음에 10배 이상이다. 맞춤형 그렇게 되고요. 취급 대상과 관련해서 요거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발송인이 자, 한 번에 500통 이상 이고 엔드입니다. 동그라미 꼭 좀 하시고 이고 월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 통상 우편물 요걸 지급을 한다. 근데 맞춤형은 월 제한 물량이 1회 및 월 발송 물량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요금과 관련해서도 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무게 요금, 그 다음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표준 요금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것까지 꼭 좀 박스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에서 일반형 표준 요금에 따라서 아까 일반형은 표준 요금이 아니라 무게 요금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춤형은 무게가 아닌 표준 요금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에서 일반형은 자, 한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 맞네요. 근데 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1회 500통 그리고 월 10,000통 이상 요게 뭡니까? 엔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나라는 말이 틀렸네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1회 월 발송 물량이 제한은 없다. 그래서 후단의 설명은 맞지만 전단의 설명이 잘못됐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통화 등기란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그래서 자, 취급 중에 잃어버린 통화 등기 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다. 물론 앞에 내용 의미는 맞는데 자, 일부를 변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액 변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배상해준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통화 등기 같은 경우는 국내 통화만 지급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10만 원. 자, 우리 10만 원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안심소프잖아요. 그래서 최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이거 제한이 없으니까 최저 요건 잘못됐네요. 최대 100만 원 이하 한도가 정해졌다. 그래서 등기 취급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8번도 틀렸고요. 9번 보시면 물품 등기란 기금속, 보석, 옥석 및 그 밖에 기존품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등기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 직접 송달하고 취급하는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망실되거나 훼손된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배상하는 보험 취급 제도로서 자 중요합니다. 통상 우편물과 소포품물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우리 물품 등기 안심소포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소포품물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물품 등기 같은 경우 일단 뭐 개념은 맞지만 이게 소포품물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10번 현금 주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자,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자 이거 대금을 수취인에게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주는 부가 취급 제도로서 IT 발달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대사에서 거래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어떤 상품 거래 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특별 송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대금 교환이라고 하죠. 대금 교환의 의미 여러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물건을 갖다 주고 거기에다 우리 대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상품의 어떤 경본 같은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나오는 특별 송달이라는 말은 자 무조건 민사소송법 관련되는 서류, 민사소송법 서류 이렇게 민사소송법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보시면 자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으로 가면 되고. 12번 보시면 민원 우편이란 국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 서류를 등기 취급하여 민원 우편 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물처럼 송달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자 말 자체가 여러분들 좀 문제 내기가 좀 그래서 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러분 보시면 자 네, 일반 우편물처럼 송달한다. 일반 우편물처럼 하고 접수 뭐 3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늦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일반 우편물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라는 우선하에 송달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교재로 써 있구나. 여러분들 좀 지나칠 수 있는 걸 그냥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지문을 낸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확인하십시오. 다음 13번 보시면 민원 우편의 경우 민원 우편 송달에 필요한 완고 우편 요금과 민원 우편 부가 취급 수수료를 접수할 때 미리 받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하여 자 취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원 우편과 관련한 자 이게 개념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민원 우편 자 송달에 필요한 완곡 우편 요금 그다음에 민원 우편 부가 취급 수수료까지 미리 받습니다. 미리 돈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민원 우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그 관련되는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발급받고 거기에서 그 대금으로 이제 퉁치는 거죠. 실정에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제가 민원 우편 제도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구분해 놨거든요. 그렇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 우편 제도의 특징 관련해서 보시면 다른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특히 그 4번, 5번에 보시면 5,000원으로 제한된다. 근데 그 건당 만약에 수수료 자체가 5,000원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5,000원보다는 초과되는 금액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자 송금액은 민원 발급 수수료의 송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길 특급으로 신속하게 배달, 송달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꼭 좀 하십시오. 그리고 민원 우편과 관련되는 서류는 민사소송법 관련된 서류가 아니에요. 우정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된다는 까지 꼭 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4, 5, 6번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고 14번 보시면 자 5,000원 한도 제한 자 당일 특급이 아닌 이길 특급입니다. 15번 보시면 자 대금 교환 우편물 등기 취급 현금 주심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금 교환의 취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견본 모형은 아까 될 수 없다라고 했죠. 16번 보시면 대금 교환 같은 경우는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바뀌었죠. 이번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17번 보시면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 배달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이때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반송 징수료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반송 수수료만 징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 보시면 자 착불 배달 우편물 접수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시면 착불 배달 접수할 때
자, 반송되는 경우에는 자,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 그 다음에 뭐까지? 반송 수수료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맞춤형 계약 등기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일반형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반송 수수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뭘 징수한다?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뭐 어떤 키워드를 잡든지 간에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18번 보시면 통화등기,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 이용, 물품등기의 경우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그렇죠. 다만 물품 등기의 가액은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10원 이상 300만 원. 그렇죠. 물건 같은 경우 뒤에 이제 우리 안심소포도 나오겠죠. 물품 등기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통화 등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물품 등기 자, 신고 가액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하며 그다음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9번 보시면 자,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정서, 수표 따위 유가 정권을 보험 등기 봉투에 넣어 자, 송달하는 서비스 유가 정권 등기. 이때 망실이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자, 보험 등기 봉투 속에 들어있는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봉투 속이 아니라 우리 뭡니까? 봉투 표면에 기록된 그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고요. 20번 보시면 자, 유가 정권 등기는 금면 가액이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뭡니까? 2,000만 원 이하죠. 2,000만 원 이하.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뒷부분에 보시면 자, 이때 사용된 유가증권이나 아니면 기프트 카드 등에 대해서 보험 취급 원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 보험 취급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통화 등기, 유가증권 등기, 물품 등기, 안심 소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 유가증권 등기로 취급한다. 그게 아니라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한다. 접수 가능하다라는 거 두 가지가 틀렸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21번 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좀 자, 명심하십시오. 안심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좀 빼주십시오. 돼지꼬리 해가지고 안심 등기 파트 요거 좀 빼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자, 모르겠지만 안심 등기 빼시고 자, 물품 등기의 경우 신고 가액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물건에 한해 지급하고 맞죠? 자, 통화 등기는 100만 원 이하 국내 통화 한정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액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는 자, 우리 보험 지급되는 거 네 가지 그렇게 구분하셔 가지고 꼭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보시면 안심 소포란 등기 소포를 전제로 보험 가액 500만 원 이하의 기금속, 기중품 뭐 사회통합상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 자, 요거는 자 300만 원 이하죠.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 이런 것들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 그다음에 우리 안심 소포 같은 경우는 물건입니다. 소포 우편물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자, 보험 가액은 요거는 3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물품 등기에서 취급하는 금은 기금속,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보석류, 그다음에 시계, 기념주화 등의 기중품은 자, 요 정도는 자, 이거 뭐 그 크기도 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뭘로 해라? 안심 등기, 안심 소포. 자, 요게 아니라 안심 소포가 아니라 뭘로 해라? 그렇죠.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해라라고. 그 문제에서도 안심 등기라고 되는데 이거 안심 소포라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심 소포라고 일단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물품 등기로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자, 부패하기 쉬운 냉동 물품도 취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만 그 제한이 있죠. 근데 너무 자. 부패가 빨리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다만 다음 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에 한다. 자, 다음 날이 아니라 이튿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자, 이런 안심소포로 이런 냉장식품 송달해 준다라는 거 이튿날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안심소포 가액은 10만 원 이상. 그렇죠. 우리 최저 가액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최저 가액이 제한이 있는 것은 바로 안심소포입니다. 안심소포는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되며 10원 미만 단수 붙일 수 없다. 신고 가액은 누가? 발송인이 정한다. 그리고 취급 당사자는 상품 가입 판단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26번 보시면 자, 우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간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특별 증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 내용 증명. 그래서 내용 증명은 27번 같이 자, 후일에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행을 최고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인데 근데 잘 보세요. 이를 통해 사후 법정에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 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론 이게 유력한 증거로 돼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도 안 하고 바로 뭡니까? 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번 X. 내용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냥 요 내용이라고 전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서 그 법적 논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근데 뭐 우공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것들, 세부적인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죠. 그다음 보시면, 자, 내용 증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 통의 문서를 내용하는 것이 하지만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내용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통의 내용의 그 문서, 내용 증명에다가 2건 이상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29번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에서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의 다른 수진에게 발송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우리가 자 체크할게요.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경우에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자 원본 두 통과, 자 원본이 아니라 요거는 수취인과 자 모두 기재한 등본 두 통이고 각각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문서의 원본을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원래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는 자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세 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본, 그다음 등본 두 통입니다. 등본 한 통 해서 두 통. 그래서 원본 한 통 그렇게. 그 원본은 누구한테 간다? 수취인에게 가고요. 자, 요거는 우편 간서가 보관하고 하나는 발송인에게 갑니다. 발송인. 근데 만약에 동문 내용 증명이면 자, 그 수취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본을 갖다 그 숫자에 맞춰서 수취인별로 여러분들 원본을 자, 작성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재를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경우 자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요거는 등본 두 통과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문서의 원본을 자 여러분들 제출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밑에 해설을 좀 참조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원본은 누구한테 간다? 자 수취인에게 간다라는 거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 세 통 내용 문서,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 등본 두 통을 자 제출한다. 그렇죠? 원본 하나, 등본 두 통, 원본 하나, 두 통. 등본 두 통.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 증명하여 통지하는 것을 배달 증명 제도. 그래서 배달 증명 제도에 관한 옳은 의미 설명입니다. 32번 보시면 내용 증명에서 내용을 원본과 규격 A4 용지 크기로 기준으로 하고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격은 양면이면 2장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가격은 수수료가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갈 뿐이지 어쨌든 내용 증명 관련해서 양면 작성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3번 보시면 자 국내 특급은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구분하는데 당일 특급은 접수한 날에 20시까지, 이길 특급은 접수한 날에 20시가 아니라 이길 특급은 접수한 날에 다음 날까지. 다음 날이니까 그 다다음 날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24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정되는데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우리 교통이 불편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일 특급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같은 경우 자 국내 특급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국내 특급은 무게가 제한이 30kg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제한 중량 20이 아니라 30이다. 소포 우편물도 30, 그 다음 통상 우편물도 30이다라는 거 꼭 좀 35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36번 보시면 당일 특급 같은 경우 자, 서울시와 각 지방 주요 도시, 지방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된다. 아까 그렇죠. 당일 특급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정되며 행자부, 즉 행정자치부의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복합 형태 시 읍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대구 광역시 달성군이라도 있지만 자 말은 그 편제상으로는 여러분 대구 광역시라고 되어 있지만 자 거기는 보면 되게 시골이에요. 시골인 곳도 많고 교통도 불편한 것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아무리 그 관할 지역 그 편제상으로 여러분들 광역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모두 저 당일 특급에 해당되는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36번은 요 문제 자체만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보시면 등기 소포를 전제로 보험가액 300만 원 이하의 안심 소포 취급이 대상인 경우 대금 교환의 취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대금 교환 그냥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0만 원 이하의 기금속 기준포 가전제품은 안심소포의 취급 대상이다. 그건 맞죠. 그 300만 원 이하 안심소포의 대상인 경우, 자, 이 경우에 현금 추심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자, 대금 교환 취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대금 교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지만 1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제한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취급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민원 우편의 경우 민원 발급 수수료와 해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우표, 그다음 우편한 현금,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현금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현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 밖에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 내용 추가 많이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용해서 특히 전국 특산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해서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제도, 그 내용만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체국 특산품, 우체국 꽃배달, 생활마트, B2B, 제철식품, 전통시장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2번 보시면 고객이 우편물에 내용과 발송인, 수신, 정보를 전산매체에 저장해서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내용물 출력과 봉투 제작 등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를 B2B라고 한다. 자, B2B는 여러분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물품 거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전자우편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에 대한 의미, 개념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면 전자우편 서비스에 부가하여, 자, 전자우편 서비스의 그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세 가지 그냥 좀 망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 등기, 맞네요. 내용 증명, 계약 등기, 한지 이용 서비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 맞고요. 4번 동봉 서비스는 접착식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 동봉하는데 접착식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는 봉함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보시면 전자우편 서비스 중 동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그 다음에 가능하고 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자,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전자우편의 동봉 서비스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때 수수료 없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죠.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자, 동봉 서비스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6번 보시면 우체국은 일간신문 월요일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신문사가 토요일자 신문을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했다, 그런 경우 요금은 각각 적용된다. 그죠?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고 각각 적용된다. 맞습니다. 7번 우체국에서 신서, 서류 등의 통신물을 접수하여 전자적 수단, 팩스 요거 이용하는 경우, 자, 시내, 시외의 경우 차 등 요금이 된다. 시내, 시외. 자, 팩스 같은 경우는 동일 요금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 광고 우편 엽서 같은 경우, 자, 그거 전국판이냐 지방판이냐 그거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고편에서 전국판은 자, 최저 20만 장 이상, 전국판은 최저 20만 장 이상, 그다음 지방판은 최저 5만 장 이상 발행한다. 또 전국판은 죄송합니다. 특별시 강역시는 3개 이상의 강역단체 지역에서 동시 판매, 지방판은 2개 이하라고 그러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저 광고우편 엽서와 관련해서 지방판, 그래서 제가 박스 정리한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시기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만에서 20만, 그 다음에 20만에서 이게 300만이었죠. 그 다음에 3개, 강역시 4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판은 5만 장 이상, 20만 장 미만, 전국판은 20만 장 이상, 그 다음에 300만 이하, 300만 미만,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광역시, 서울, 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같은 그런 광역시 단체에서 3개 이하고 요거는 4개 이상이다.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개인의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 어떤 고객이 원하는 내용 우표를 인쇄할 때 비워놓은 여백에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 판매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나만의 우편 서비스, 그쵸? 나만의 우편 서비스, 근데 이때 뭡니까? 그에 대한 어떤 사용 권한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10번 보시면 고객 맞춤형 엽서의 경우, 고객 맞춤형 엽서 같은 경우 기본형, 부가형 구분하는데, 자, 이거 꼭 좀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형은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발송 대행까지. 이거는 뭡니까? 기본형이 아니라 이거는 부가형이죠. 부가형. 그래서 우리 제 박스에 그 기본형과 부가형 구분해놨는데, 특히 기본형 같은 경우는 우편 엽서의 맨 앞면
왼쪽이나 앞면 왼쪽이나 뒷면에 한 곳입니다. 한 곳에 동그라미 하시고 한 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해서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형 같은 경우는 앞면 왼쪽과 뒷면 그러니까 이거는 두 면 다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발송까지 대행해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부가형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11번 보시면 고객 맞춤형 엽서에서 희망하는 고객 하나의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함께 인쇄해 주는 것은 기본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본형.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우체국 축가카드는 등기 통상 우편만 가능하고 일반 통상 우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체국 축가카드 는 축가카드로 뭐 등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일반 통상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우체국 축가카드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외 당일 특급이나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점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13번 보시면 자 우리 우체국 축가카드 공부할 때 저는 팩스, 모사 전송과 관련해서는 그거 구분하시라 했습니다. 모사 전송은 우편 취급급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체국 축가카드는 자 우편 취급급에서도 접수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4번 보시면 인터넷 우편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송인과 수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발송인 단독으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 신청할 땐 누가 있어야 된다? 수취인의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15번 보시면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 자 국제 우편물 소포 국제 우편물하고 소포는 인터넷 우표 사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저기 우편에 관한 요금인데 우편에 관한 요금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